자, 이번 강의 주제는 CPU 스케줄링입니다. 이 내용 역시 지금까지 전산 시험에 상당히 많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CPU 스케줄링 정리하기 전에 먼저 시험에 출제되는 내용부터 간단하게 살펴봅니다. 지금 화면에 이렇게 9가지 적어 두었습니다. 이 내용을 정리해야 되고 CPU 스케줄링 정리하기 전에 먼저 우선적으로 정리해야 될 게 선점이냐 비선점이냐를 정리해야 하는 것이죠. 먼저 여기 1번 이 선입 선출은 먼저 들어온 프로세서에게 먼저 CPU를 할당하는 방식인데 핵심은 그 내용은 어려운 게 없을 것입니다. 비선점이라는 걸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최단 작업 우선, 약으로 SJF라고 하는데 이거 역시 비선점이라는 것이죠. 비선점인데 작업 시간이 가장 짧은 프로세서에게 우선 CPU를 할당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작업 시간이 긴 것은 기아 상태가 발생될 수 있겠죠. 해서 최단 작업 우선 SJF는 기아 상태가 발생될 수 있다.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최소 잔여 시간 우선 이 남아있는 시간을 고려해서 스케줄링하는 기법이죠. 이거는 SRT라고 하는데 선정 기법으로 처리한다 정리하고 그 다음에 우선순위 스케줄링이 있는데 이 방식은 선점 또는 비선점 방식으로 할 수 있는데 비선점 방식으로 하면 우선순위가 늦은 것은 어떻게 될까요? 기아 상태가 발생될 수 있겠죠. 정리합니다. 그리고 기한부 이거는 잘 나오지는 않지만 혹시 모르니까 체크하는데 어떤 데드라인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까지 CPU를 할당해 주는 것이죠. 역시 비선점 기법으로 처리한다 정리합니다. 자, 그 다음은 HRN인데 이 HRN은 어떤 공식이 있는데 공식은 뒤에서 이야기하도록 하고 그 공식에 의해서 하되 이거는 비선점 기법 정리하고 그 다음에 라운드 로빈 이거는 많이 거론되는데 빙글빙글 돌아간다는 뜻이죠. 라운드 로빈 넣으면 시분할 시스템에 적합하다. 이게 집중적으로 출제되는데 선점 방식이다 라는 거고 그 다음이 다단계 Q가 있고 밑에 다단계 피드백 Q 이 차이도 잘 정리해야 되겠죠. 이 두 방식은 선점 방식으로 처리한다. 자, 여기까지가 현재 시험에 출제되는 CPU 스케줄링 종류 9가지에서 개략적으로 세부적인 건 뒤에서 살펴봅니다. 자, 제가 오른쪽을 봅니다. 그러면 이 CPU 스케줄링 9가지를 정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최단 작업 우선, 작업 시간이 가장 짧은 프로세서에게 CPU를 할당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SJF인데 이 SJF는 non-primitive, 다시 말해 비선점이라는 거죠. 이 비선점 기법인 SJF에 무엇을 선점 기법을 추가한 걸 최소 잔여 시간 우선, 약으로 SRT라고 하는 것, 이걸 기준으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하나 이야기하면은 선점은 영어 단어로 P로 시작하는 거죠. preemptive. 그래서 우리가 알파벳에 보면 말이죠. 알파벳 순서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OP, 예를 들어 영어 단어 O 다음에 P, 그 다음에 Q, 그리고 뭐가 되죠? R, 그리고 뭐가 되죠? RS, T 이런 식으로 알파벳 순서가 나가는데 이 알파벳으로 구성된 것들은 오른쪽 이 내용하고 왼편을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알파벳 순서로 되어 있는 것은 대부분 뭐로 되어 있을까요? 선점. 대부분 이렇게 이야기할 것 없이 선점 기법이에요. 예를 들어 이 퍼스트 서비스는 알파벳이 F, C 이런 게 있죠. O, P, Q, R, S, T 부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비선점. SJF는 뭐라고 하였습니까? 기본적으로 비선점입니다. 그리고 HRN 뭘까요? HRN은 HN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예를 들어 SRT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 이 알파벳 부분에 있죠. 라운드 로빈 R도 어디 있을까요? R 여기 있습니다. 해서 선점이냐 비선점이냐를 우선 정리해야 되는데 그 정리하는 방법은 SRT는 선점이고 SJF는 비선점이다. 이걸 갖고서 이 지금 설명한 방식으로 이 9가지
스케줄링은 어느 거는 선점이고 어느 거는 비선점이다. 왜냐하면 시험에서 이렇게도 직접 나오기도 하지만 많은 부분에서 어떻게 될까요? 선점이냐 비선점이냐를 모르면 어떻게 될까요? 문제를 풀지 못하는 내용이 이 CPU 스케줄링에서는 많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이야기하면 우선순위 스케줄링을 어떻게 구현할 수 있느냐? 선점 또는 비선점으로 구현할 수 있다. 이것도 정리하고 비선점으로 구현했을 때는 무엇이 기하 상태가 발생될 수 있다. 자, 여기까지가 CPU 스케줄링 종류에서 기본적으로 알아둬야 할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은 CPU 스케줄링에서 선점, 비선점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선점 기법하고 비선점 기법의 특징이 무엇이냐라는 건데 이건 뭐 제가 설명할 것도 없죠. 선점은 CPU를 어떤 프로세서가 사용하고 있을 때 강제적으로 빼앗을 수 있는 거죠. 그걸 선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선점 기법은 핵심 내용 대화식 시스템에 적합하다. 이 대화식은 직접 대화를 하니까 응답이 바로바로 되어야 하겠죠. 그래서 비선점으로는 대화식 시스템은 불가능하겠죠. 해서 선점 기법은 대화식 시스템에 적합하다. 그렇지만 선점 기법은 누가 사용하고 있는데 강제로 빼앗고 또 다시 하다 보면 무엇이 오버헤드가 많이 발생한다는 게 단점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 비선점 기법은 강제로 빼앗을 수는 없죠. 그래서 공정하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런 비선점 기법을 처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래쪽 4번이 핵심인데 짧은 작업, 다르게 말하면 중요한 작업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중요한 작업이 긴 작업을 기다릴 수 있겠죠. 그거는 시스템에서 바람직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선점, 비선점의 장단점을 정리하고 그 다음에 이런 스케줄링을 하기 위해서는 앞에서도 잠깐 이야기하였는데 스케줄러가 필요하겠죠. 해서 정리합니다. 스케줄러는 크게 단기 스케줄러, 장기 스케줄러, 여기까지는 앞에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이 중기 스케줄러는 시스템에 따라서 사용하기도 하고 사용하지 않기도 하는데 간단하게 정리하면은 이 단기 스케줄을 빨리빨리 처리해야 된다고 단기 스케줄러라고 하였습니다. 이 단기 스케줄러는 다르게는 CPU 스케줄러 또는 프로세서 스케줄러입니다. 스케줄링에서 우리가 디스크에 있는 프로그램이 실행되어서 주기억장치 램에 올라왔을 때 준비 상태라고 하죠. 그 준비 상태의 프로세서를 CPU를 할당하기 위한 것이 뭘까요? 단기 스케줄러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장기는 뭘까요? 장기는 다르게는 작업 스케줄러라고 하는데 이거는 디스크에 있는 몫을 프로그램을 실행시켜서 다중 프로그램 정도가 결정되겠죠. 해서 장기 스케줄러에 의해서 무엇이 다중 프로그래밍 정도가 결정된다. 여기까지 정리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더 중기 스케줄러는 지금까지 시험에 거론된 적은 없지만 혹시 모르니까요. 이거는 다중 프로그래밍을 완화한다 이런 개념이죠. 다시 말하면 다중 프로그래밍 정도를 결정하는 것은 장기 스케줄러라면은 중기 스케줄러는 다중 프로그래밍이 너무 많이 하다 보면 어떻게 현상이 일어날까요? 오히려 컴퓨터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죠.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완화를 시켜야 되겠죠. 그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중기 스케줄러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본격적으로 CPU 스케줄링 설명하기 전에 여기까지 먼저 잘 정리합니다. 자, 그러면 앞에서 설명한 기법을 세부적으로 빨리 좀 설명하도록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이 선입 선출, 먼저 들어온 프로세서에게 먼저 CPU를 할당하는 방식, 뭐 설명할 것도 크게 없습니다. 자, 이 선입 선출 방식의 단점은 뭐냐? 대화식이나 시분할 시스템은 부적합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먼저 들어온 걸 그냥 할당하고 중요한 것은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들어왔을 때 그거는 순서대로 해주다 보면 답변이 늦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대화식이라는 것은 답변이 서로 직접 빨리빨리 주고받아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선입 선출 정리합니다. 자, 이 SJF 스케줄링 세부적으로 살펴봅니다. 간단하게 작업 시간이 가장 짧은 프로세서에게 CPU를 할당합니다. 해서 이 SJF는 평균 대기 시간이 최소가 된다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할 것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뒤에서 좀 더 설명하고, 작업 시간이 긴 프로세스는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기아 상태가 발생될 수 있겠죠. 여기까지 기본 내용이고, 자, 여기서 강조하는데 이 두 줄을 잘 읽어보기 바랍니다. 강조합니다. 먼저 SJF 알고리즘 지금까지 제가 비선점 방식을 이야기하는데, 책에 따라서는 선점 또는 비선점으로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출제될 수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더 이야기합니다. 시험에서 SJF는 통상적으로 비선점, SRT는 통상적으로 선점 기법으로 출제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 설명한 이 SJF는 어떻게 선점 또는 비선점으로 구현할 수 있다, 이렇게 출제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SJF를 선점 방식으로 적용한 것을 특별하게 SRT 또는 SRTF 스케줄링이라고 합니다. 더 이상 강조하지 않아도 되겠죠. 자, 이렇게 출제되었을 때 아무튼 조심하자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SJF 스케줄링에 대해서 집중 분석하면은, 여기서 분석 내용이 뭐냐면은, 작업 시간이 가장 짧은 프로세서에게 CPU를 할당하면은 평균 대기 시간 또는 평균 반환 시간을 가질 수가 있는데, 핵심 내용이 뭐냐면은, 많은 종류의 프로세서가 있겠죠. 그 많은 종류의 프로세서가 동시에 도착했느냐, 동시에 도착하지 않았느냐 중요합니다. 무엇에 따라서, 선점이냐 비선점이냐에 따라서. 모든 프로세서가 동시에 도착하면은 비선점 기법으로 해도 어떻게 될까요? 미리 다 도착했으니까 적은 짧은 작업 시간을 가진 프로세서에게 우선 CPU를 할당하므로 최소의 평균 대기 시간을 가지는 것은 계산해 보면 너무나 당연하겠죠. 평균 대기 시간, 평균 반환 시간 계산 문제는 뒤에서 다룹니다. 그런데 모든 프로세서가 동시에 도착하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비선점 기법으로 적용하면은 작업 시간이 긴 게 먼저 도착하고 짧은 게 나중에 도착하면 강제로 빼앗을 수가 없으니까요.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최소의 평균 대기 시간을 가질 수가 없겠죠. 이해되었습니까? 그런데 시험에서 이런 세부적인 설명 없이 어떻게 그냥 SJF는 최소의 평균 대기 시간을 가진다, 이렇게 출제되면 대부분 올바른 내용으로 출제가 되었다는 것. 자, 이렇게 정리합니다. 자, 그 다음은 앞에서 이야기한 SRT, 최소 잔여 시간 우선. 이거는 특별하게 이야기할 건 없고 선정 기법입니다. 남아있는 시간을 고려해서 작업 시간이 짧은 프로세서에게 CPU를 할당하다 보니까 이건 선점이니까 어떠한 경우도 어떻게 될까요? 최소의 평균 대기 시간, 최소의 평균 반환 시간을 가질 수가 있겠죠. 여기 결론에 적어 두었으니까 이 부분을 정리합니다. 자, 그 다음은 우선순위 스케줄링인데, 이거는 이야기했듯이 선점 또는 비선점 기법으로 적용할 수 있다. 그 프로세서 중요도에 따라서 그 우선순위를 일일이 부여하는 거죠. 너는 1등, 너는 2등 이렇게 부여해서 그 우선순위에 맞춰서 실행시키는 원리. 역시 우선순위가 낮으면 어떻게 될까요? 기아 상태가 빠질 수 있다 정리하고, 자, 이런 우선순위 스케줄링에 의해서 나온 용어가 여기 노아 기법이라는 용어입니다. 자, 이 노아 기법에 대해서 설명하면 교재에 이런 내용이 나오죠. 미국 어느 대학교에서 14년 동안 시스템을 사용하다가 교체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14년 동안 기아 상태에 빠져갖고 대기 상태에 머물러 있던 프로세서가 있더라라는 거죠. 대단하죠. 어떻게 14년 동안 실행을 못하고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해서 생각한 것이, 나이가 들면 어떻게 되죠? 우선순위를 하나씩 좀 높여주자, 그런 개념이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일정 시간이 지나면은 우선순위가 높아지니까 기아 상태에 빠지지 않고 CPU를 할당받을 수 있겠죠. 이런 개념에서 놓은 게 뭘까요? 노아 기법이라는 거 정리하면 되고, 자, 이번에는 기한부 데드라인 스케줄링입니다. 이 기한부 스케줄링은 시험에 거의 출제되지 않고 있는데, 혹시
출제될까 싶어서 간단하게 정리하는데 얼마나 그냥 기한부 데드라인 그 개념을 이용하는 거죠. 작업 시간을 주어지고 그 작업 시간 안에 완료하도록 하는 기법이다. 비선점으로 적용한다. 여기까지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HRN 스케줄링 기법입니다. 이 HRN 스케줄링 기법은 특별한 건 없고 어떤 공식을 이용해서 우선순위를 결정하는데, 자, 주어진 공식, 이 HRN 우선순위 공식에 보면 이 대기 시간이 분자에 있는 거죠. 대기 시간이 분자에 있다는 것은 오래 대기하면 우선순위 값이 어떻게 될까요? 큰 값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해서 오래 대기하면 우선순위가 높아지는 그 원리. 다시 한번 더 강조하면 이 HR에는 작업시간 분의 대기시간 더하기 작업시간 이런 공식에 의해서 프로세서의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실행시키는 원리이다. 여기까지 정리를 합니다. 자, 그 다음은 라운드 로빈인데 이 라운드 로빈은 시험에 놓으면 C분할 빙글빙글 돌아가면서 CPU를 N분의 1로 사용하자 이거죠. 해서 C분할 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한 알고리즘, 그 스케줄링은 라운드 로빈이라는 게 핵심이고, 해서 이 라운드 로빈은 빙글빙글 돌아가니까 내부적으로 원형 큐로 설계하는 것이고, 핵심은 요 밑에 두 개 있는데 이 라운드 로빈에서 시간 할당량이 매우 크면 어떻게 될까요? 시간 할당량을 엄청나게 많이 주면 먼저 들어온 프로세서가 엄청난 시간 동안 일을 다 하고 빠져나가겠죠.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먼저 들어온 프로세서가 먼저 작업을 하게 되는 퍼스트 서비스와 같고, 시간 할당량이 매우 적으면 말 그대로 들었다 나갔다 할 수 있겠죠. n분의 1로 어떻게 될까요? CPU를 나눠 쓸 것입니다. 바로 이게 C분할 시스템의 원리가 될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다단계 Q입니다. 이 다단계 Q의 특징은 어떤 프로세서가 도착했을 때 그 프로세서 특징에 따라서 너는 1번 Q로 들어가고 너는 2번 Q로 들어가고 너는 3번 Q로 들어가라. 이 원리입니다. 다시 한번 더 이야기하면 어떤 프로세서가 도착했을 때 일괄적으로 제일 위에 있는 Q1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 프로세서 특징, 그 프로세서 특징이라는 건 뭐냐? 우선적으로 빨리 처리해야 될 프로세서가 있고 일괄 처리 같은 프로세서는 나중에 천천히 처리해야 되는 그런 프로세서 있을 것입니다. 해서 그 프로세서가 가지는 특징별로 Q1 또는 Q2 또는 어떻게 Q3로 구별해서 들어가서 CPU를 할당받게 해주는 그런 선점의 원리가 다단계 Q, Q가 나눠져 있으니까 다단계 Q라는 표현을 썼을 것입니다. 특별한 내용은 없고 다단계 Q 다음에 설명할 다단계 피드백 Q하고 구분을 잘 하면 되는데, 다단계 피드백 Q는 다음에 설명하고 지금 다단계 Q 특징별로 그 프로세서가 들어갈 곳이 정해져 있다. 여기까지가 다단계 Q 스케줄링 선점 핵심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다단계 그런 피드백 Q는 우리가 피드백은 뭘까요? 일단 입력되고 출력된 게 다시 입력되는 게 피드백이죠. 해서 먼저 입력되고 작업시간 동안 일을 못하면 출력해서 다시 입력되는 원리가 되겠죠. 앞에서 설명한 다단계 Q하고 이 다단계 피드백 Q의 가장 큰 차이는 어떤 프로세서가 도착하면 무조건 갈 곳이 결정되는 게 아니라 무조건 Q1 어떻게 될까요? 준비 Q는 무조건 들어가고 그 Q1에서 정해진 시간 할당량 안에 작업을 못하면 빠져나와서 출력돼서 그 밑에 있는 Q2에 입력된다. 그래서 피드백 Q입니다. 해서 이 그림을 참조하면 이해될 것이고, 자, 이 다단계 피드백 Q에서 시험 놓으면은 프로세서가 Q 사이를 이동할 수 있다. 그런 반면에 앞에서 다룬 다단계 Q는 어떻게 될까요? 영구적으로 할당되는 원리죠. 프로세서가 Q 사이를 이동할 수 없는 원리가 뭘까요? 다단계 Q가 되겠죠. 다시 한번 더 다단계 피드백 Q하고 다단계 Q의 차이를 정확히 정리하고, 그 다음 이 다단계 피드백 Q가 놓으면은 시험에 놓는 게 다단계 피드백 Q는 입출력 위주의 프로세서에게
우선권을 부여한다. 이 부분이 핵심 내용인데, 자, 여기서 한번 이야기해 봅니다. 자, 우리가 프로세서는 여러 종류가 있겠죠. 그 특징, 뭐 대하식 프로세서가 있고 입출력 이주가 있고 뭐 연산 이주 이런 게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연산 이주의 프로세서는 어떻게 될까요? CPU를 많이 사용하는 것이겠죠. CPU가 연산을 하니까. 그럼 입출력 이주의 프로세서는 어떻게 될까요? 프린터 같은 걸 많이 사용하겠죠. CPU는 어떻게 될까요? 많이 사용하지 않겠죠. 해서 컴퓨터에서는 CPU를 많이 사용하는 것은 우선권을 늦게 부여하고 입출력을 많이 사용하는 것은 CPU를 상대적으로 적게 사용하니까 우선권을 높여주는 거죠. 그러면 시스템 성능이 향상된다. 왜 그럴까요? 어떤 프로세서가 들어왔는데 연산을 많이 해야 CPU를 많이 사용해야 돼. 그걸 할당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 혼자 CPU를 사용하면 다른 프로세서는 사용할 수 없겠죠. 그런데 어떤 프로세서가 들어왔는데 입출력을 많이 해야 돼. 그 프로세서에게 우선 할당하면 CPU는 조금만 사용하고 빠져나와서 입출력을 하러 가겠죠. 그러면 CPU는 놀고 있으니까 다른 프로세서에게 CPU를 할당시키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 병행 처리가 되는 거죠. 다중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함으로써 어떻게 될까요? 시스템 성능, 시스템 더 많이 사용한다는 것이죠. 자, 이해되었습니까? 다시 한번 더 정리하면은 다단계 피드백 큐에서는 왜 입출력 위주의 프로세서에게 먼저 CPU를 우선적으로 할당하느냐? 밑에 설명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는 대기 시간, 반환 시간 구하는 것을 살펴봅니다. 먼저 첫 번째, 선입 선출에 대한 대기 시간, 반환 시간 구하는 것을 살펴보는데 이런 유형의 문제를 풀 때는 항상 선점이냐 비선점이냐 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였습니다. 자, 첫 번째, 선입 선출은 비선점 방식입니다. 자, 그럼 밑에 표, 세 개의 프로세서 P1, P2, P3가 어떤 작업을 하는데 이 프로세서의 각 작업 시간, 여기 작업 시간이 아니고 버스트 시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버스트 시간은 시험에서 작업 시간 또는 실행 시간 이렇게 출제되고 있습니다. 원래는 버스트 시간이 올바른 것인데 그냥 작업 시간 간단하게 실행 시간 이렇게도 출제된다. 오른쪽 여기 버스트 시간 적어 두었으니까 참고해서 읽어보시고, 자, 그러면 첫 번째 P1의 작업 시간은 20시간. 물론 여기 단위는 미리초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냥 편하게 시간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P2는 5시간, 그 다음에 P3는 5시간입니다. 역시. 자, 이걸 계산하기 위해서 우리는 간트 차트를 이용하는 게 좋다라는 거죠. 물론 생각으로 할 수도 있지만 간트 차트를 이용하면은 설명하기도 좋고 실수가 없을 것입니다. 해서 간트 차트로 설명을 하면은 간트 차트 그리는 건 간단하죠. 먼저 P1이 작업 시간이 20시간이면 0에서 P1이 20시간 작업했다 이렇게 그리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비선점 방식이니까 P2는 작업 시간이 5시간밖에 되지 않지만 기다리고 있다가 P1이 끝나면 P2가 이렇게 작업 시간 5시간 동안 작업을 할 것입니다. 해서 P2는 20시간 이후부터죠. 그리고 25시간까지 P2가 작업을 하였다라는 것이 간트 차트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P3가 역시 5시간이니까 25에 이어서 5시간 동안 30시간까지 P3가 작업을 하였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 이야기하면은 시험에서 이 대기 시간하고 반환 시간은 다르게 응답 시간 이렇게도 출제되는데 이걸 어떻게 구하느냐? 먼저 공식 여기 밑에 공식 그런데 이거는 공식이라고 할 것도 없죠. 먼저 대기 시간은 뭘까요? 다른 프로세서가 작업한 시간에서 자신이 늦게 도착한 만큼 빼주는 것입니다. 물론 주어진 문제에서는 동시에 도착한 예가 되는데 다른 문제에서는 늦게 도착한 시간이 있겠죠. 그 다음에 반환 시간, 응답 시간은 버스트 시간에다가 대기 시간입니다. 이걸 더하면 어떻게 될까요? 반환 시간이 되는데, 자, 여기서 대기 시간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헷갈려 하는 사람이 가끔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당구장이나 노래방 같은 데 갔을 때 당구대가 비어 있지 않고 빈 방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남들이
노래, 당구 칠 동안 나는 기다리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핵심은 뭐냐? 대기 시간이라는 것은 남들이 노래 또는 당구를 친 시간이지 내가 노래 또는 당구를 친 시간은 대기 시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죠. 이것처럼 이 프로세서 스케줄링에서 어떤 프로세서의 대기 시간은 어떻게 될까요? 자신이 CPU를 사용한 시간은 대기 시간이 아니죠. 다른 프로세서가 CPU를 사용하는 동안 다른 프로세서는 대기하고 있어야 되겠죠. 해서 다른 프로세서가 CPU를 사용한 시간이 곧 뭘까요? 대기 시간일 것입니다. 자, 더 이상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문제를 풉니다. 자, 그러면은 주어진 문제에서 P1, P2, P3의 대기 시간은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건데, 먼저 P1의 대기 시간은 그냥 0-0 이렇게 풀 수도 있겠죠. 간트 차트 필요도 없고. 왜 그럴까요? 처음 왔을 때 비선점 방식이고 오자마자 아무런 프로세서가 없고 자신만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실행하니까 어떻게 될까요? 대기할 필요가 없겠죠. 해서 P1의 대기 시간은 0이다. 금방 찾을 수가 있고, 그러면 P2는 간트 차트를 이용해서 풀어볼까요? 왜 20-0일까요? 간트 차트에서 P1이 20시간 하였죠. 바로 다른 프로세서가 작업한 시간이 20시간이라는 거죠. 그리고 늦게 도착한 건 0이니까 20-0 해서 20시간이 어떻게 될까요? P2의 대기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P3의 대기 시간은 어떻게 될까요? 다른 프로세서가 작업한 시간은 P1이 20시간, P2가 5시간, 합치면 25시간이죠. 그래서 늦게 도착한 0을 빼면은 P3의 대기 시간은 25시간이라는 걸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간트 차트에도 나타나 있죠. 바로 P2가 작업한 시간이 25시간까지니까요. 해서 다른 프로세서 작업 시간이 25시간. 자, 이렇게 대기 시간을 구하고 어떻게 자기 작업 시간에다가 그 대기 시간을 더한 것이 뭘까요? 반환 시간이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각 프로세서의 대기 시간, 반환 시간을 구하고 시험 문제에서는 평균 대기 시간하고 평균 반환 시간 구하는 게 나오죠. 그럼 어떻게 풀어야 되죠? 각 프로세서의 대기 시간 또는 각 프로세서의 뭐를 반환 시간을 더해서 프로세서 개수 3만큼 나누면은 평균 대기 시간 15, 평균 반환 시간 25mC가 나올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SJF에서 반환 시간 구해봅니다. 먼저 비선점 이렇게 적어놓고 먼저 표에 대해서는 더 이상 설명할 건 없고 이렇게 간트 차트를 그리는데 역시 비선점이니까 이 P1, P2, P3, P4 도착순으로 작업을 할까요? 그건 아니겠죠. 왜 아닐까요? 작업 시간이 가장 짧은 어떻게 될까요? 프로세서에게 할당하는 것이죠. 자, 먼저 제일 처음에 P1이 도착하였는데 아직 도착한 프로세서가 없으니까 P1이 어떻게 될까요? 10시간 동안 작업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간트 차트에서 P1이 10시간, 작업 시간이 가장 짧은 프로세서에게 할당을 하지만 비선점이냐 선점 구분해야 되겠죠. 비선점이니까 강제로 빼앗을 수 없으니까 P1은 작업 시간이 10시간이지만 10시간 동안 작업을 한 것이죠. 자, 이 10시간 동안 그 도착 시간을 보면 1, 2, 3 뒤에 도착했다는 거니까 이 P2, P3, P4가 어떻게 될까요? 다 도착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P2, P3, P4에서 작업 시간이 가장 짧은 거는 P2 2시간이 되겠죠. 해서 P1에 이어서 P2가 2시간 동안 작업을 한다. 이해되었습니까? 그리고 P4가 늦게 도착했지만 어떻게 될까요? 작업 시간이 3시간으로 P3보다 짧다라는 것이죠. 해서 P2 다음에는 P3가 아니고 뭐가 될까요? P4가 작업을 하는 것이죠. 3시간 동안. 해서 여기는 15시간이 될 것이고 마지막으로 남은 P3가 5시간 동안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작업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 간트 차트 보면 눈에 다 잘 들어오죠. 자, 그러면 대기 시간은 어떻게 구한다? 다른 프로세서가 작업한 시간에서 자기가 늦게 도착한 시간을 빼는 것이죠. 자, 주어진 표에 보면은 앞에서는 도착 시간이
0으로 같았습니다. 근데 여기는 도착 시간이 1, 2, 3이 그러니까 남이 작업한 시간에서 뭘 빼야 할까요? P2는 1, P3는 2, P4는 3을 빼줘야 하는 거죠. 해서 첫 번째 P1은 대기 시간이 0이죠. 오자마자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면 P2는 남이 작업한 거는 여기 표에 보면 10시간, P1이 10시간 하였습니다. 늦게 도착한 게 1이죠. 그래서 10에서 1을 빼면 9가 되는 거고, 자, 그럼 P3를 볼까요? P3는 남이 작업한 시간은 15시간이 되는 거죠. P3가 끝나기 전에 여기 남이 작업한 게 15시간이라는 거죠. P1, P2, P4 해서 자기가 늦게 도착한 시간은 2라는 것이죠. 빼면은 13. 자, 그럼 P4는 남이 작업한 시간은 12시간이라는 거죠. P1이 10시간, P2가 2시간에서 12시간입니다. 그리고 늦게 도착한 거는 3시간이죠. 빼보면은 답은 9. 그러면 이제 반환 시간은 더 이상 이야기할 게 없죠. 이 대기 시간에다가 뭐를 더하면 될까요? 자기 작업 시간을 더한 것이 반환 시간입니다. 자, 그러면 평균 대기 시간하고 평균 반환 시간은 제가 더 이상 설명 안 해도 되겠죠. 각각을 더해서 프로세서가 4니까 4로 나누면 되겠죠. 이렇게 4로 나누면 평균 대기 시간은 7.75, 평균 반환 시간은 12.75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동일한 내용인데 이번에는 SRT 방식으로 처리했을 때 평균 대기 시간과 평균 반환 시간은 얼마나 나올까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더 이야기하는 거죠. 선점이냐 비선점이냐가 관건인데 SRT는 선점 방식, 강제적으로 CPU를 빼앗을 수 있다. 앞에서 SJF하고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자, 그러면 주어진 표에서 먼저 P1이 도착하였습니다. 도착했지만 이거는 선점 방식이니까 작업 시간이 어떻게 될까요? 10시간으로 아주 길죠. P1이 작업 도중에 누가 도착하였습니까? P2가 도착하였습니다. 근데 P2는 1시간 늦게 도착하였지만 작업 시간이 어떻게 될까요? 2시간으로 아주 짧다는 것이죠. 그러면 강제적으로 빼앗을 수 있으니까 자, 간트 차트를 봅니다. 자, P1이 작업을 시작해서 CPU를 사용하고 있는 도중에 P2가 도착하였습니다. 강제적으로 빼앗을 수 있다. P2의 작업시간 2시간이니까 그러면 P2는 도착하자마자 P1을 강제적으로 내보내고 자기가 작업하니까 당연하게 P2는 대기시간이 0이라는 걸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어쨌든 나중에 한 번 더 설명하고, 자, P2가 작업을 끝낸 사이에 여기 보면은 도착시간이 P3는 2고 P4는 얼마나? 3이 되는 거죠. 그러면 먼저 P1이 1시간 하고 P2가 작업시간을 2시간 하는 사이에 어떻게 될까요? P3와 P4가 도착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도착 수는 P3, P4지만 작업시간 짧은 건 이미 도착이 되어 있으니까 P4가 되겠죠. 해서 P4가 먼저 어떻게 될까요? 작업을 하는 것이죠. 얼마 동안? 3시간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6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나서 P3가 5시간 하겠죠. 예를 들어. 그러면 여기서 5시간 하면은 11, 여기는 시간이 그렇게 되고, P1은 먼저 도착하였지만 남아있는 시간을 고려하더라도 1시간 하고 나면 남아있는 시간 9시간이죠. 아직 작업해야 될 시간이 10시간에서 9시간 남았습니다. 해서 마지막으로 이 P1이 어떻게 될까요? 남아있는 시간 9시간 동안 작업을 하였습니다. 자, 이 간트 차트 보면 눈에 잘 들어올 것이고, 선점이냐 비선점이냐에 따라서 어떻게 된다? 평균 대기시간과 평균 반환시간은 당연히 달라지겠죠. 해서 대기시간을 구해봅니다. 대기시간 구할 때 먼저 P1은 아주 간단해요. 가장 늦게 끝났으니까 남이 작업한 시간은 P2, P3, P4가 되겠죠. 이거는 2, 5, 3이니까 10시간이죠. 그래서 10시간에서 먼저 도착시간 0이죠. 그러면 이거는 대기시간이 0이 되죠. 근데 P2는 도착하자마자 작업을 하였습니다. 해서 0이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P3는 도착하자마자 작업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럼 P3가 끝나기까지 여기 작업한 시간이 6시간이라는 거죠. 늦게 도착한 게 2시간입니다. 해서 6-2 하면 대기시간은 4가 되고, 그 다음 마지막 P4는 어떻게 될까요? 자기가 마침 딱 도착하자마자 어떻게 될까요? 작업을 한 경우가 되는데, 이 무수로, 그래서 여기 3-3, 예를 들어 이 P4가 있는데,
재수가 좋았다는 거죠. 자기가 딱 도착하자마자 P1이 하고 P2가 끝이 난 거죠. 그래서 대기 시간은 0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대기 시간을 구하고 이야기했듯이 자기 작업 시간하고 더하면 반환 시간이다 해서 이야기했듯이 평균은 전부 다 더해서 4개니까 4로 나누면 3.5, 평균 반환 시간 8.5가 넘는 거죠. 다시 한 번 더 이 계산 값을 앞에 있는 거 비교해 보면은 SJF 값보다 어떻게 될까요? 이 SRT가 어떻게 될까요? 강제적으로 빼앗을 수 있으니까 훨씬 더 작은 값이라는 걸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질문을 아주 많이 받은 문제를 하나 풀어봅니다. 2016년도 계리직에서 출제된 내용인데 이 형태의 문제는 이후에도 상당히 출제가 되었습니다. 먼저 문제 설명하기 전에 이야기를 하면은 이 당시 계리직 시험 후에 이 문제에 대해서 이의 신청도 아주 많이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의 신청은 합리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해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면 질문이 많았고 왜 이의 신청하였느냐? 자, 지금부터 설명하면 이해될 것입니다. 먼저 주어진 내용은 라운드 로빈 방식입니다. 항상 이 라운드 로빈 방식이 나오면 이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라운드 로빈 방식에서 핵심은 뭐냐? 이거는 선점 방식이죠. 그리고 또 핵심은 바로 이 시간 할당량이 되는 것이죠. 라운드 로빈 방식은 시간 할당량을 정해놓고 여러 개의 프로세스가 그 시간 할당량만큼 나눠서 쓰는 것이죠. 자, 시간 할당량은 2일 때 평균 응답 시간, 다르게 말하면 평균 반환 시간 구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주어진 프로세스 P1, P2, P3가 있고 여기서 핵심은 도착 시간이 0, 1, 3이라는 것. 자, 이 부분을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실행시간, 작업시간은 보면 될 것이고, 자, 이 내용을 기준으로 오른쪽 간트 차트를 그려보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시간 할당량이 2라는 걸 머릿속에 넣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P1이 도착하였습니다. 그래서 P1이 시간 할당량이 2니까 2초, 예를 들어 2시간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만큼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뭐냐 하면은 P1이 2초 동안 작업을 할 때 P3가 어떻게 될까요? 도착하지 않았다라는, P3는 도착이 여기 3초 이후에 도착했다라는 거죠. 다시 이야기합니다. P1이 2초 동안 작업을 했지만 그 사이에 P3는 도착되지 않았다가 이 내용의 핵심입니다. 이것 때문에 맨날 이 신청하고 문제를 틀리는 거죠. 이걸 간트 차트로 그리면 P1이 2초 동안 작업할 동안 P3가 는 도착되지 않았으니까 P2는 도착된 거죠, 당연하게. 그래서 P2가 먼저 도착되고 나서 P1이 2초 동안 하고 나서는 이 장소에 P3는 아직 도착하지 않았으니까 라운드 로빈 원형 큐에 어떻게 될까요? P1이 들어가는 것이죠. 다시 또 이야기합니다. 이 신청하고 질문한 내용이 전부 프로세서가 P1, P2, P3 순으로 되어 있다고 이 장소가 P3가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건 아니죠. 이 내용을 여 밑에 상세히 설명되어 있으니까 읽어보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간트 차트 해서 P3는 도착되지 않았으므로 간트 차트상에서 P2 다음에는 또 이야기한 P3나 P1이다 이해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P2가 시간 할당량 2만큼 실행하고 나면 그 다음은 누가? P1이 실행을 하는 것이죠. P3가 아니고. 자, 그럼 P1의 실행시간, 작업시간은 3이에요. 그러면 전체 작업이 3인데 여기서 2만큼 작업하고 그럼 여기는 1만큼 작업하면 끝나고 P1은 작업 끝났으니까 사라지겠죠. 사라지고 나서 그러면 여기는 시간이 5가 되겠죠. 그리고 나서 P3가 어떻게 될까요? 작업을 한다. 물론 P3는 실행시간이 2만큼 있으면 되니까 딱 한 번 CPU를 할당받으면 한 번만에 작업 끝내고 어떻게 되죠? 사라진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P2는 작업시간이 4만큼 많으니까 남아있는 2시간을 최종적으로 P2가 어떻게 될까요? 작업을 할 것입니다. 자, 간트 차트 보면 충분히 이해되죠?
다시 한번 더 이야기합니다. 이 라운드 로빈 방식에서는 도착 시간을 잘 보고 현재 도착했느냐 도착하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큐에 들어가는 순서가 결정된다. 이 내용이 핵심이고 이것 때문에 맨날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과정을 여기 표에 적어서 읽어보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대기 시간하고 무엇을, 응답 시간을 우리는 구할 수가 있겠죠. 역시 대기 시간은 남이 작업한 시간에서 무엇을 늦게 도착한 만큼 빼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P1은 대기 시간에 얼마나 할까요? 먼저 P1은 자기가 먼저 작업 시간 2시간 한 거는 포함시키면 안 되고, P2가 어떻게 작업을 2시간 하였습니다. 그래서 P2의 작업 시간 2에서 0을 빼면 대기 시간은 2가 되겠죠. 예를 들어. 자, 그러면 P2는 어떻게 될까요? 항상 마지막에 끝난 거는 어떻게 될까요? 마지막에 끝난 것은 뭐 이런 공식도 필요 없고, 무엇을 이용해서 할 수 있을까요? 다른 프로세스 작업 시간, 이렇게도 볼 수 있죠. P2는 어떻게? 자기 작업 시간, 실행 시간 말고 남이 여기 3시간하고 2시간이죠. 전부 5시간이죠. 늦게 도착한 게 1이에요. 이렇게 풀 수도 있죠. 해서 5-1은 4가 되고, 그 다음 P3는 어떻게 될까요? P3는 3시간 늦게 도착해서 3을 빼주는데, 자기가 작업하기 전에 P1이 2시간, P2가 또 2시간, 그리고 P1이 1시간 하였습니다. 전부 5시간이죠. 5-3 하면 P3의 대기시간은 얼마? 2가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대기시간을 구하고 자기 작업시간, 실행시간을 더한 것은 응답시간이 되고, 주어진 문제는 평균 응답시간이니까 응답시간을 다 더해서 얼마로? 3으로 나누면 되겠죠. 그러면은 약 5.7이 나온다. 아무튼 이 내용은 제가 질문도 상당히 받았지만 시험에서 이 신청까지 한 거니까, 어쨌든 이 형태의 문제는 그 교환에 다른 문제에 있으니까 현재 도착했느냐 도착하지 않았느냐가 중요하다. 충분히 이해되었죠? 자,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